안녕하세요. 결혼 12년 만에 늦둥이를 임신한 40대 여자입니다. 한때 저는 제가 과부팔자라고 생각하고 산 적이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남편이 죽은 줄 알았던 그날부터 제가 다시 일어서 가기까지 그 시간 동안 죽지 않고 어떻게든 살아낸 저 스스로 장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지옥 속에 살고 있었죠.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심장이 떨리고 다시 지옥 구덩이 속으로 빠지는 기분이 들지만 확실한 거 한 가지는 지금 저는 천국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늦둥이 둘째도 임신하게 된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와 남편에겐 지옥이었던 그때의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던 쯤에 아버지의 사업이 쫄딱 망해 저희 가족은 연고 하나 없는 외딴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곳은 주민 전체를 다 합쳐도 100명이 안 될 만큼 작은 시골이었는데 처음 갔을 때 저는 세상과 동떨어진 것 같은 그곳이 너무 무서워서 싫었습니다. 엄마, 나 여기 너무 무서워. 밤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캄캄해지고 슈퍼 가려고 해도 자전거 타고 20분은 나가야 되고 나 꼭 여기서 살아야 돼? 나만 고모집에서 살면 안 되는 거야? 현지야, 우리 여기서 계속 살 거 아니고 몇 년만 살 거야. 아빠 일 다시 괜찮아지면 돌아갈 거니까 조금만 참아. 그리고 여기만큼 별이 잘 보이는 곳이 어딨어? 엄마는 밤마다 별이 잘 보이는 여기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학교 갈 때도 그래. 여기서 학교 가려면 새벽 6시 일어나서 버스 타고 나가야 되는데 나 혼자 어떻게 다니라는 거야. 겨울에 해 일찍 떨어지기라도 하면 나 무서워서 집에 오지도 못해. 이 동네에 현지 네가 다니게 될 학교 다니는 남자애가 한 명 있다더라. 엄마가 내일 그 집 가서 그 친구한테 너랑 같이 다녀달라고 부탁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혼자서 학교를 다니기도 무서웠던 저는 엄마의 부탁으로 동네에 한 명 있던 제 또래 남학생과 함께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남학생은 무뚝뚝한 성격에 말수가 적었지만 하교를 하고 난 후 매일 학교 앞에서 저를 기다려주는 든든한 저의 길동무였습니다. 너는 맨날 나 기다리는 거 귀찮지 않아? 네 친구들은 학교 마치고 축구하면서 놀던데 괜히 나 때문에 너 축구 못하고 일찍 집 가는 거 아니야? 난 원래부터 축구 못했어. 집 가서 엄마 일 도와드려야 되거든. 그리고 너희 어머니가 부탁하셔서 나 집 가는 길에 너 데리고 가는 거니까 너 때문에 일찍 간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 아, 맞다. 너희 엄마 소 키운다고 하셨지? 지나가다 보니까 소 엄청 많이 키우시는 것 같던데? 너희 엄마랑 너랑 둘이서만 키우는 거야? 아버지나 다른 형제는 없어? 우리 집은 어머니랑 나뿐이야. 가끔 사람 구해서 쓰기도 하는데 어머니랑 내가 대부분 다 하긴 하지. 버스 놓치기 전에 얼른 가자. 이번에 버스 놓치면 2시간 뒤에 오는 거 알지? 그때만 해도 그 친구가 저의 미래의 남편이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어쩌면 우리의 운명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었기에 그곳에서 만나게 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저는 남편 덕분에 그 깡촌 시골에 적응할 수 있었고 마음을 붙이며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여름엔 남편과 냇가에서 수영도 하고 물고기를 잡으며 놀았고 겨울엔 눈싸움도 하고 눈썰매를 타며 많은 추억을 쌓았었죠.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저희 가족은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정우야, 나 다음 주에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갈 것 같아. 아빠 하는 일이 다시 잘 돼서 돌아갈 수 있게 됐다고 엄마가 그러더라고. 너한테 마지막으로 고맙다는 말 전하러 왔어. 졸업식도 안 했는데 이사를 간다고? 그래도 졸업식은 하고 가야지. 너 이대로 가면 다른 친구들도 많이 서운해할 거야. 그리고 나도 너랑 같이 졸업식 사진 찍고 싶었는데 왜 벌써 가는 거야? 나도 졸업식에 참석하고 싶었는데 거기로 이사 갔다가 졸업식 때문에 여기까지 오기가 쉽지 않아서 못 올 것 같아. 그리고 다른 애들은 못 보더라도 너는 꼭 보고 가고 싶어서 왔어. 6년 동안 나 데리고 다니느라 네가 고생 많았어. 정말 고마워, 정호야. 이별의 아쉬움이 무엇인지 그때 처음 알게 됐고 저는 남편과 헤어진다는 게 슬퍼져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무뚝뚝한 성격이라 눈물 한 방울 흘릴 것 같지 않았던 남편도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가서도 씩씩하게 잘 살아. 우리 이제 성인 되니까 멋진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 그리고 나도 너한테 고맙다는 말 꼭 하고 싶었어. 네가 나한테 고마울 게 뭐가 있어. 나는 너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리고 정우야, 너한테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내가 참견하는 걸까봐 말 못한 게 있었어. 근데 이제 마지막이기도 하고 우리 성인 되니까 이 말은 꼭 하고 갈게. 지금처럼 엄마 말 잘 듣는 효자로 사는 것도 좋지만 나는 네가 하고 싶은 일 찾았으면 좋겠어.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무슨 말인지 알지. 날 위해서 해주는 말이니까 고민해 볼게.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너 있는 곳으로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우리 또다시 만나는 걸로 하자, 현지야. 남편과 눈물의 이별을 한 뒤 원래 제가 살던 곳으로 돌아온 저는 대학교도 다니고 유럽 여행도 다녀오며 마음껏 젊음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가끔 문자로 연락을 하고 지내던 남편에게서 만나자는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현지야, 나 너희 동네로 왔는데 지금 잠깐 나올 수 있어? 시간 되면 나랑 밥 한 끼 먹자. 지금 우리 동네로 와 있다고? 왜? 정우, 너 설마 나 보러 온 거야? 당연히 현지 너 보러 왔지. 지금 시간 되면 나오고 바쁘면 안 나와도 되니까 편하게 말해줘. 그리고 여기 하루 이틀 더 있다 가도 돼서 오늘 안 되면 내일 봐도 괜찮아. 아니야, 나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바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어딘지 말해주면 내가 거기로 갈게. 연락은 꾸준히 하고 있었지만 몇 년 동안 얼굴은 본 적 없었던 남편을 만나게 돼 반갑기도 반갑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제가 남편을 많이 좋아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됐는데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인지 그날 이후로 몇 번씩이나 제가 있는 곳으로 저를 보러 오곤 했습니다. 그러다 저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 연애를 시작하게 됐고 남편은 평생 살았던 고향을 떠나 제가 사는 곳으로 이사를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편도 4시간 걸리는 장거리 연애는 현지 너도 힘들겠지만 내가 힘들 것 같아서 여기로 이사 올 생각이야. 마침 여기에 공장도 많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많을 것 같아서 오자마자 바로 취업하고 기숙사에서 생활하면 어떨까 싶어. 정호, 네가 여기로 이사 오면 나야 좋지. 네 말대로 여기는 공장이 많아서 정호 네가 할 수 있는 일도 많을 거야. 근데 너희 엄마가 허락을 해주셔? 너 지금도 엄마 일 돕는다고 다른 일 구하지도 못했다고 했잖아. 나도 이제 성인이고 내가 내 살 길 찾아간다는데 어머니가 뭐 어쩌겠어. 어머니가 붙잡는다고 해도 나는 이제 거기서 나와서 살고 싶어. 물론 너랑 가까이 살고 싶은 이유도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내 인생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커서 어머니한테서 독립하려는 거야. 정우야, 정말 잘 생각한 것 같아. 그동안 너 보면서 그 시골에 발묶여 사는 게 안타깝다고 생각했거든. 일단은 공장 일하면서 네가 하고 싶은 일도 차근차근 알아보는 걸로 하는 게 어떨까? 우리 아직 어려서 뭐든 할 수 있는 나이잖아. 남편은 태어나 처음으로 시골을 떠나 제가 사는 도시로 이사를 오게 됐는데 남편은 바로 공장에 일자리를 구해 취업을 했습니다. 남편이 제가 사는 곳으로 이사를 왔다는 소식을 부모님께 전했더니 부모님들이 크게 의아해하셨습니다. 청우가 왜 여기로 왔대? 아니, 청우가 여길 올 수 있는 게 가능하기는 했니? 평생 그 시골에서 살다가 이렇게 큰 도시로 나오기 쉽지 않았을 텐데. 정우, 걔도 대단하다. 엄마, 정우 나이도 벌써 25이야. 그 나이면 충분히 독립할 수 있는 나이지. 그리고 그동안 엄마랑 아빠한테 말 못한 게 있었는데 나 사실 정우랑 만나고 있었어. 정우 여기로 이사 온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이기도 해. 만나고 있었다는 말이 무슨 뜻이야? 너희 둘이 연애하고 있다는 뭐 그런 말이니? 도대체 언제 만나서 연애를 시작했다는 거야? 남편과 연애를 하고 있다는 저의 말에 엄마는 질색을 하시며 당장 헤어지라고 하셨습니다. 아빠도 저에게 엄마의 말을 들으라며 하루라도 빨리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하셨죠. 더 정들기 전에 청우랑 헤어져.
지금 정우 너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괜히 그것 때문에 너 정우한테 발목 잡히면 어쩌려고 그래. 현지야, 너 아직 어리고 앞길 창창하니까 남자랑 막 엮이고 그러지 마. 엄마, 정우랑 나랑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정우 여기까지 온 거고. 우리 일하면서 돈 좀 모으다가 결혼할 생각이야. 그리고 엄마도 정우 착한 애인 거 잘 알지? 정우 착한 건 엄마도 잘 알지만 그건 별개야. 착하다는 거 하나만 보고 결혼을 어떻게 허락해주니? 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잠깐 만나다가 헤어진다고 생각해. 네 나이에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그것도 상대가 정우라니. 엄마는 상상도 하기 싫다. 남편과 결혼을 하겠다는 저의 말에 엄마는 저와 눈만 마주치면 남편과 헤어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너무 스트레스였던 저는 엄마에게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헤어지라고 하냐고 물었더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며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너한테 이런 이야기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정우 걔네 엄마가 동네에서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이더라. 소문이 어찌나 더럽게 났던지 동네 사람들 중에 정우 엄마 좋아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더라니까. 정우 엄마 소문이 안 좋다고? 도대체 그 좁은 동네에서 뭐라고 다녔길래 소문이 안 좋게 날 수가 있어? 내가 정우 엄마 봤을 땐 그런 안 좋은 느낌 같은 건 전혀 못 받았는데? 그 옆편 내가 어린 너한테까지 못되게 하겠니? 욕심이 많아서 사람들한테 일 시켜놓고 돈도 안 주고 그랬단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정우 엄마 일은 절대로 안 도와주기로 단합해서 정우랑 정우 엄마 둘이서 그 많은 소들을 키우는 거였잖아. 결국 남의 손 못 빌리니까 지 자식 그렇게 부려먹은 거 아니야? 지 자식도 그렇게 막 굴리는 여자가 퍽이나 남의 자식 귀하게 여기겠다. 엄마는 얼굴을 몇 번이나 구기며 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는데 엄마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엄마가 남편과 제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납득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우 엄마 그 동네에서 제일 잘 살고 돈도 그렇게 많이 버는데 왜 정우는 저 모양 저꼴로 살고 있다니? 보통 부모 같았으면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해주려고 하지. 시골에 붙잡아 놓고 소똥 치우면서 살게 하고 싶겠니? 엄마 말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정우 어릴 때도 엄마 일 돕는다고 친구들이랑 못 논다고 했거든. 그땐 정우가 효자여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동네 사람들 말로는 정우 엄마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개 잡듯이 잡는다고 하더라. 너 그런 집에 시집가서 며느리 노릇할 자신 있어? 결혼하면 그 시골에 다시 내려와서 소똥 치우면서 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너 그럴 자신 있냔 말이야. 엄마는 그 집 엄마 때문이라도 너 정우랑 만나는 거 반대하고 싶으니까 제발 엄마 말 듣고 정우랑 헤어져. 엄마에게서 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마음에 계속 걸렸던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레 시모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정우야, 너 여기로 오게 되면 너희 엄마 혼자 일하시거나 해야 되는데 네가 여기 오는 걸 너희 엄마가 허락해 주셨어? 너 엄마한테 허락받고 온 거 맞지? 아니, 어머니가 가지 말라고 하는 거 뿌리치고 온 거야. 그때 말했잖아. 나 이제 성인이고 내 살 길 내가 찾아가겠다고. 어머니가 지금 집 나가게 되면 자기랑 연 끊고 살아야 된다고 하시긴 했는데 나 그땐 이미 마음 먹은 상태라 알겠다고 하고 나온 거야. 그래서 나 지금 어머니랑 연락도 안 하고 지내고 있어. 그렇게 지내도 괜찮아? 너희 엄마 너 없으면 다른 가족도 없이 혼자서 그 많은 소를 키우고 해야 되는데 너는 너희 엄마 신경 안 쓰여? 신경 쓰이기는 한데 언제까지 내가 어머니한테 붙잡혀서 나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하고 살 수는 없잖아. 나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했고 언젠간 다시 돌아가더라도 지금은 나도 남들처럼 이렇게 살아보고 싶었어. 그러면서 남편은 시모에게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을 했지만 그동안 시모에게 어떤 수모를 겪고 살았냐는 저의 물음에는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시모 때문에 결혼을 반대한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이 직접 결혼 허락을 받겠다며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정우야, 너도 현지 통해서 들었겠지만 나는 너희 둘 결혼
허락해주고 싶지 않다. 네가 정말 좋은 애고 우리 가족한테 고마운 애인 건 맞지만 나는 우리 현지 또 그 시골에 시집 보내서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 나보다 네가 더 잘 알겠지만 너희 엄마 보통 사람 아니잖니. 내가 거길 어떻게 벗어났는데 또 거기에 우리 딸을 보내겠어? 현지 어머니랑 아버지가 그 걱정하실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러 온 거고요. 저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지만 앞으로도 저희 어머니와 지금처럼 연 끊고 살 생각입니다. 정우야, 네가 아직 어려서 그러는데 말은 쉽지만 부모 자식 간의 연은 끊는다고 쉽게 끊기는 게 아니야. 지금 너희 엄마가 화가 나서 너한테 연락을 안 하고 계시는 거지만 언젠간 또다시 너를 찾고 그곳으로 부르실 거야. 그 정도는 저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현지만큼은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서 당했던 것들 안 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반대하던 엄마는 막상 남편이 찾아와 결혼을 허락해달라니 무작정 반대할 수만은 없으신 듯 난감하다는 듯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엄마는 저와 남편의 애원을 이기지 못하고 결혼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의 조건을 붙이셨습니다. 정우, 네가 앞으로 너희 엄마한테 금전적인 도움을 안 받는 대신 정우, 너랑 현지도 너희 엄마한테 자식 노릇 안 하겠다고 나랑 약속하면 결혼 허락해 주는 걸로 할게.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너희 엄마한테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나한테 약속을 해주렴. 정우, 너 그동안 너희 엄마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살았니? 현지도 너처럼 살게 할 순 없잖아. 네,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머님 말씀처럼 현지를 저처럼 살게 할 생각 없습니다. 제가 꼭 지금 이 약속 지켜서 현지 끝까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께 어렵게 결혼 허락을 받아낸 뒤 그래도 시모에게 결혼 소식은 전해야 할 것 같아 직접 찾아가 저희의 결혼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시모는 저희 결혼을 반대하시지는 않았지만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신이 우리를 도와주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며 딱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결혼하든 말든 내 알 바 아니지만 나는 너희 결혼에 보태줄 돈 없으니 그렇게들 알거라. 설마 너희 내 도움 받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나랑 안 살겠다고 뛰쳐나간 놈 내가 뭐가 예쁘다고 돈을 보태주겠니?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결혼을 하든 처가의 도움을 받든 해서 결혼하는 걸로 해. 저희 어머니한테 도움 받으려고 온 거 아니고 최소한의 자식 노릇만 하려고 온 겁니다. 어머니한테 말도 없이 결혼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어머니는 그냥 저희 결혼하는 것 정도만 알고 계셔주세요. 그래, 궁금하지 않은 걸 굳이 여기까지 와서 알려주다니 참 고맙구나. 그리고 너희 결혼식은 안 갈 생각이니 너무 서운하게들 생각하지 말아라. 절대 서운하게 생각 안 하니까 저희 결혼식에 오기 힘드시면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럼 저희는 할 말 끝났으니 먼저 일어나 보도록 할게요. 며느리로서 처음 시모를 맞닥뜨리게 되니 왜 남편과 친정엄마가 시모를 싫어하는지 그 이유를 단박에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모에게 자식 노릇을 하지 않겠다고 저희 엄마와 약속한 남편에게 정말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 후 저희 결혼식에는 절대 오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치던 시모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저희 결혼식에 등장하셨고 저희 친정 부모님과 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두 분도 어른이시면서 참 어리석으십니다. 아무리 애들이 자기들 멋대로 결혼하겠다고 해도 어른이신 두 분이 잘 탈돼서 상견례도 하게 만들고 저랑 잘 지낼 수 있게 도와주셨어야지요. 어떻게 어린이들이 제 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실 수 있어요? 이제 성인이 된 애들 인생에 저희가 어떻게 참견을 하겠습니까? 애들도 다 생각이 있겠거니 하고 믿고 내버려 둔 거죠. 저희는 그저 뒤에서 애들 하는 일에 묵묵히 응원했을 뿐이니 저희한테 탓하지는 말아주셨으면 하네요. 같은 부모된 입장으로 그렇게 치사하게 살지 맙시다. 설마 사돈들만 애들한테 효도받고 살고 싶어서 그러시는 건 아니죠? 시모는 제대로 된 부모 대접을 못 받는 것에 대해 많이 서운해하셨지만 저희는 결혼식 이후에도 시모에게 연락을 한다거나 찾아가는 일은 절대 없었습니다. 시모와의 소통이 완전히 단절되고 난 후
남편은 매일 입버릇처럼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할 때마다 도대체 행복하다는 감정이 뭐길래 저런 황홀한 표정을 지으면서 행복하다고 말을 하나 했는데 나 이제서야 행복하다는 말이 뭔지 알 것 같아. 여보, 나는 지금 내 삶이 너무 행복해. 돈을 많이 번다거나 하는 일이 술술 풀리고 있는 건 아니지만 내 의지대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이 삶이 나는 너무 만족스럽고 행복해. 우리 중고등학교 때 이런 당신 마음을 내가 알아채줬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제야 알아줘서 미안해.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어. 가장 늦을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사는 게 어딘가 싶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것도 다 당신 덕분이잖아. 당신 만나고 나서 용기 얻어서 집에서 독립한 거고 그래서 행복해진 거니까 오히려 나는 당신한테 너무 고마워. 결혼 후 저는 엄마가 차리신 분식점에서 엄마와 함께 일을 했고 남편은 다니던 공장을 그만둔 후 타일 붙이는 일을 하는 저희 친정아빠를 따라다니며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다가 금전적으로 안정을 얻게 된 저희는 그때 비로소 첫 아이를 임신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어머님한테 우리 임신 소식 알려야 되지 않을까?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알리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 뭐 말 한마디 없이 애 낳은 거 알면 난리치실 게 분명하니까 이따가 내가 전화해서 임신했다는 말만 하고 바로 끊을게. 남편이 오랜만에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제 임신 소식을 알리자 시모는 축하한다는 말을 하기는커녕 욕을 내뱉으며 화를 내곤 저희를 혼내키셨습니다. 어머니가 싸가지 없게 전화로 임신 소식 전했다고 뭐라고 하시면서 내일 당장 내려오라고 하시네. 결혼하고 어떻게 단 한 번도 시댁에 안 들릴 수 있냐고. 우리가 그러고도 인간이냐고 어찌나 소리를 지르시던지. 이번에 안 내려오면 여기로 쫓아오겠다고 하시더라. 어머님 오신다고 하면 오시는 분 아니셔? 그러지 말고 이렇게 된 거 우리 이번에 내려가서 잠깐 얼굴만 비추고 오는 걸로 하자. 괜히 어머님 여기 오시면 집 전체가 시끄러워질 것 같아. 제가 임신을 하고 나서야 결혼 2년 만에 처음으로 시모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시모는 아들 없이 혼자서 더 잘 살고 계셨는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번쩍이는 금붙이를 치장하고 계셨습니다. 너희는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어떻게 내가 먼저 전화하기 전에 전화를 먼저 거는 일이 없니? 너네 정말 나랑 연 끊고 살 생각인 거야? 그럴 거면 애 임신했다는 소식도 전하지 말지 왜 전화했어? 너네 둘 나 놀리려고 그러는 거야? 이 사람도 저도 사는 게 바빠서 연락드릴 틈이 없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이번에는 어머니 말대로 내려왔으니까 임신한 사람한테 너무 스트레스 주지는 말아주셨으면 하네요. 임신한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스트레스를 주지 말래? 그리고 내가 이 정도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네가 더 잘 알지 않아? 시모는 보자마자 잔소리를 엄청 늘어놓으셨는데 저는 시모의 하는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고 오직 시모 몸에 붙어져 있는 금붙이들과 시모 집 마당에 놓여있는 비싼 외제차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마당에 세워져 있는 저 외제차 어머님이 타고 다니시는 차예요? 이런 시골에 저런 차가 있으니까 엄청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내가 타고 다니려고 이번에 새로 뽑았다. 왜? 뭐 시골 사람은 저런 비싼 차 타고 다니면 안 된다는 소리 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 저 차 너희 탈라고 하려고? 나는 너네한테 줄 생각 없으니까 그런 생각 하지도 말아라. 그러면서 시모는 저와 남편을 앉혀놓고선 남편에게는 멍청한 놈이라고 하시고 저에게는 여우 같은 년이라고 하시며 욕을 퍼부으셨는데 시모는 저희를 향한 욕이 끝나기 무섭게 욕값인 건지 저희 앞에 10,000원짜리 돈뭉치를 던져주셨습니다. 이걸로 애 낳는데 쓰도록 해라. 돈 없다고 구질구질하게 집에서 산후조리 하지 말고 임신 중에 먹고 싶은 거 못 먹으면 평생 한으로 남으니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돈 걱정하지 말고 이걸로 사 먹도록 해. 어머님, 정말 이거 저희 주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저희한테 이렇게 큰 돈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걸 받아도 될지 모르겠네요. 방금 내가 하는 말 못 들었니? 돈 없다고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이 돈으로 좋은 산후조리원 들어가라고 했잖아. 그리고 너네 둘 다 내가 돈 안 줘서 나한테 자식 노릇 안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너희 필요한 만큼 줄 테니 자주 연락하고 들여다보고 사는 걸로 해라. 워낙 독한 사람이라 가족 없이도 혼자서 잘 지낼 줄 알았던 시모도 외로움이라는 걸 느끼는 사람이었는지 입으로는 저희 욕을 하시면서 그때부터 저희에게 큰 돈을 쥐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시모는 종종 큰 금액의 용돈을 주시기도 했고 앞으로 아이가 태어날 테니 타고 다니라며 남편에게 큰 차도 사주기도 했는데 남편은 그런 시모에게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아무리 어머님이 미워도 우리 생각해서 용돈도 주시고 차도 사주시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라도 하지 그랬어. 당신 왜 어머님이 뭐 해주실 때마다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해? 옆에 같이 있는 내가 다 민망할 정도야. 내가 그동안 어머니 집에서 돈 못 받고 일한 게 몇 년인데 이런 거에 고마워해야 돼? 초등학생 때부터 당신이랑 결혼하기 전까지 거의 20년을 무일푼으로 소똥 냄새 진동하는 데서 일했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내 몫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도 되지. 그리고 나 아직 어머니한테 내가 일한 만큼 돌려받으려면 한참 멀었어. 솔직히 집 하나를 해줘도 모자란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남편은 시모에게서 오랜 시간 노동 착취를 당하면서 임금은 물론이고 용돈 한 번도 제대로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학교에 필요한 준비물을 살 돈조차도 쉽게 받지 못하고 자라왔다고 서러움을 토로했었죠. 어머니는 지금 혼자 시골에서 사는 것도 외롭고 일 시킬 사람이 없으니까 힘들어서 돈으로 우리 꼬시려고 저러시는 거야. 지금은 별 말씀 없이 돈만 쓰시지만 곧 있으면 우리 보고 내려와서 자기 모시고 자기 일 도우면서 살라고 하실 게 뻔해. 당신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 이제부터라도 어머님한테 돈 받는 거 그만해야겠다. 우리는 당신 몫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도 어머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 그래, 우리 여기까지만 받는 걸로 하고 어머니한테 이제 그만 받자.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돈 더 많이 벌어올게. 시모가 저희에게 돈을 쓰는 목적에 대해 깨달은 저는 그때부터 시모에게 돈을 보내주지 말라고 말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모는 제가 아이를 낳을 때도 돈 500만 원을 제 손에 덥석 쥐어주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 낳는데 고생했으니까 이걸로 너 갖고 싶은 거 사는데 쓰도록 해라. 그리고 네가 몰라서 하는 말인데 내가 소도 잘 키우고 애도 잘 키워. 혹시라도 너 혼자 애 키우기 힘들면 나한테 맡기거라. 공기 안 좋은 이런 도시보다 공기 좋은 시골에서 애 키우는 게 애한테도 더 좋을 거야. 어머님한테 애 맡기면 어머님이 키우고 있는 소들은 어쩌시고요? 그래도 말씀이라도 감사해요, 어머님. 이제 소는 네 신랑이 키워야 되지 않겠냐? 나도 이제 나이 들어서 혼자서 저 많은 소 감당하기가 힘들구나. 그렇다고 소들을 다 정리하기엔 돈이 아깝고 어차피 나 죽으면 너네들이 저 농장 해야 되니까 지금부터라도 와서 다시 일 시작하는 게 어떨까 싶다. 시모는 자신의 소 농장을 아들인 남편에게 물려주겠다며 이제 그만 도시 일은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남편과 저도 도시에서 사는 게 더 좋다며 거절을 했지만 가만 생각해보니 시모에게서 소 농장을 물려받는 게 저희에겐 더 이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한테는 가족도 자식도 당신 하나뿐이니까 어머님 재산 결국엔 좋든 싫든 당신이 다 물려받게 되는 거잖아. 그리고 저 소농장 어머님 성격에 남 주실 분도 아니시고 하니까 우리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어머님 하고 다니시는 금부치들이나 외제차 보면 어머님 돈 꽤나 많이 버시는 것 같던데? 당연히 많이 버시겠지. 근데 우리 어머니는 자식한테도 본인 재산 쉽게 주실 분이 아닌 거 당신도 알잖아. 우리 어머니는 죽을 때 지금처럼 돈 꼭 쥐고 있다가 모아둔 돈 다 가지고 저승 가실 분이셔. 그래도 여보, 우리 애도 태어났는데 애를 위해서라도 어머님 소 농장 물려받는 게 어떨까? 거기서 몇 년만 고생해도 큰 돈 벌 거고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소 농장 하다가 어머님 돌아가시면 다른 사람한테 팔고 다시 도시로 나오면 되잖아. 거기서 돈 바짝 벌고 노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내 생각 어때?
아이를 낳고 난 후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던 저는 남편을 꼬셔 시모의 소농장을 물려받자고 제안을 했고, 남편은 긴 고민 끝에 시모에게서 소농장과 재산들을 물려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마음에도 없는 짓을 하며 시모를 자주 찾아뵙고 일을 도우며 지냈는데, 한 번은 명절날 남편만 시댁에 가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날씨에 어린애 데리고 거기까지 가는 거 힘들고 지금 눈 많이 와서 위험하니까 이번엔 나만 다녀오는 걸로 할게. 당신은 장모님 집 가서 푹 쉬는 걸로 해. 어머니도 괜히 당신까지 올 필요 없고 나 혼자만 와도 된다고 하시더라. 눈이 많이 내리던 어느 설날, 남편이 명절을 쉬러 혼자 시댁으로 가게 됐는데, 남편이 돌아오기로 했던 날 이른 새벽 시모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애미야, 청호가 없어졌다. 그놈이 어제 저녁에 바다 낚시하러 간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하고 잠들었는데, 새벽에도 애가 안 돌아오길래 큰일이라도 난 건가 싶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들도 청호를 못 찾고 있단다. 그 사람 어제 일찍 잔다고 문자 왔었는데 밤에 낚시를 하러 나갔다고요? 이렇게 추운 날 무슨 낚시를 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로 1시간은 나가야지 바다가 있는데 그 사람 낚시하러 간 거 확실한 건가요? 친구들이랑 술 먹고 연락 안 되는 건 아니죠? 나도 무슨 바람이 들어서 정호가 낚시를 하러 간 건진 모르겠다. 정호 휴대폰도 집에 두고 갔던데 그 아무래도 물에 빠져 죽은 것 같구나. 이를 어쩌면 좋니? 낚시를 하다 물에 빠져 죽은 것 같다는 시모의 말에 저는 아이를 친정 엄마에게 맡기고 시댁으로 달려갔지만, 저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해양경찰관에게서 남편이 죽은 것 같다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정확히 어디서 낚시를 했는지도 알 수 없고 아무리 수색해도 안 보이는 걸 보면 물에 쓸려 내려가서 죽은 것 같다고 하구나. 내가 청호 보고 설 쉬러 오라고 하면 안 됐었는데 이게 다 내 탓이다. 어머님, 그 사람 쉽게 죽고 그럴 사람 아니에요. 분명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친구들한텐 다 연락해 보셨어요? 아니면 동네 뒷산에 올라가서 찾아보셨어요? 내가 설마 그것도 안 해봤겠니? 너도 이제 그만 포기해라. 이 추운 겨울날 더 이상 정호를 찾을 곳은 어디에도 없다고 본다. 시모는 수색 일주일 만에 남편 찾는 것을 포기했고, 제가 남편 찾는 걸 포기하기도 전에 저에게 남편의 장례식은 하지 않는 걸로 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으셨습니다. 정호 장례식은 치르지 않는 게 어떨까 싶다. 시신도 못 찾은 애 장례식을 치러서 뭐 하겠니? 그리고 정호 사망신고는 내가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둬라. 어머님, 그 사람 없어진 지 이제 겨우 일주일 지났어요. 조금 더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벌써 사망신고 이야기하기엔 너무 이른 것 같아요. 경찰관들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는데 여기서 뭘 어떻게 더 찾겠다는 거야? 너도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고 집으로 돌아가는 걸로 해라. 그리고 네가 힘들까 봐서 내가 정호 사망신고 직접 한다고 말하는 거니까 너는 앞으로 애랑 둘이서 어떻게든 잘 살 생각만 해라. 남편이 죽자마자 시모는 바로 저와의 연을 냉정하게 끊어내셨는데, 저뿐만 아니라 자신의 손자와의 인연도 한 번에 끊어내셨습니다. 정호가 없는 마당에 내가 너랑 연락하면서 지내서 뭘 하겠니? 정호가 없으면 우리는 남이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 찾아올 생각하지 말고 애 키우는 거 힘들다고 나한테 도움받을 생각하지 말고 살아라. 어머님, 그래도 동희는 어머님 손자인데 동희도 안 보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이제 동희가 어머님의 유일한 핏줄이잖아요. 청호도 없는데 내 눈에 손자가 들어오겠어? 앞으로 동희도 나한테 안 보여줘도 되니까 지금부터 너랑 나는 남이라 생각하고 살아줬으면 하구나. 그럼 내 할 말은 끝났으니 앞으로 두 번 다신 볼 일 없도록 하자. 남편 없이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사는 게 힘들어지면 제가 시모에게 도움을 요청할까 싶어 시모가 저와의 연을 끊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난 이후 저는 아들을 돌볼 수 없을 정도로 상심에 빠져 방에서 나오지를 못해 한동안 저희 친정 부모님이 저희 아들을 저 대신 키워주셨습니다. 현지야, 너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동희를 생각해서라도 일어나야지. 동희 맨날 네 방문 앞에서 어슬렁거리면서 문 열까 말까 고민하는데 동희 생각해서라도 이제 일어나는 게 어떻겠어?
엄마도 힘들지만 어린 동이도 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 엄마, 나 혼자서 동이 잘 키울 수 있을까? 단 한 번도 그 사람이 나보다 먼저 죽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서 나 혼자서 동이 키울 수 있을까 싶어. 나 정말 자신 없어, 엄마. 현지야, 너는 엄마잖아. 엄마는 뭐든 해낼 수 있어. 당연히 힘들고 괴롭겠지만 네가 책임지고 키워야 할 동이가 있으니까 동이만 생각해서 어떻게든 살아내는 걸로 하자. 엄마랑 아빠가 옆에서 많이 도와줄게. 아빠도 없이 저만 바라보고 있는 아들을 내버려 둘 수만은 없었던 저는 아들을 위해 다시 힘을 내기로 했습니다. 전과 같은 마음으로 살 수는 없었지만 저는 다시 힘을 내 친정엄마와 분식집 일을 시작했고, 시간이 약이라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남편을 잃은 슬픔이 점점 치유가 됐습니다. 그렇게 6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난 후 저는 예전과 거의 비슷한 모습을 되찾아 아들을 키우며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친정엄마의 분식점으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받은 사람 설마 우리 동희 엄마야? 여보, 나 당신 남편 안정우야. 내 말 듣고 있지? 남편이 죽은 지 6년 만에 남편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난 후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리를 내고 싶어도 그 어떤 소리도 입 밖으로 나오지가 않아졌죠. 여보, 나 지금 어머니 집에 있어. 시간이 없어서 길게 말 못하는데 절대로 당신 혼자 오지 말고 장인 어른이랑 여기 말고 다른 지역 경찰들 데리고 어머니 집으로 좀 와줘. 제발 나 좀 살려줘, 여보. 살려달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편의 전화가 끊겼고, 저는 남편이 시키는 대로 친정아빠와 함께 경찰관을 데리고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6년 만에 도착한 시댁 앞마당에는 시모와 함께 사료포대를 나르고 있는 남편을 발견했는데,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사료포대를 집어던지고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여보, 저 여자 내 친엄마가 아니었어. 나 유괴시킨 유괴범이었고 그동안 나 기억 잃고 저 여자한테 감금당해서 살고 있었어. 남편은 믿을 수 없는 말들을 내뱉으며 저에게 안겨 울기 시작했고, 남편은 6년 사이에 무슨 일을 겪은 건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사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말에 경찰관들이 도망을 가는 시모를 붙잡아 왔는데, 시모는 죄를 짓긴 했는지 온몸을 벌벌 떨면서도 남편에게 어떻게 기억을 해낸 거냐며 소리쳤습니다. 정우, 너 언제 기억 되찾은 거야? 기억 되찾았으면 엄마한테 말을 했어야지. 왜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경찰들을 불러들인 거야? 너 엄마 감옥에 쳐넣고 싶어서 그래? 당신이 왜 내 엄마야? 당신 나 유괴한 유괴범이잖아.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랬어? 왜 날 유괴하고 왜 나를 당신 일꾼으로 부려먹은 거냐고? 유괴라니? 도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야? 너는 내가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아들이야. 경찰관님들, 내 아들이 한동안 기억을 잃고 지내서 제정신이 아니라 그러는데 이것 좀 놔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저 여자는 우리 며느리 되는 사람인데 뭔가 오해가 있어서 경찰관분들을 여기로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발 이것 좀 놔주세요. 저를 보자마자 오열하며 흥분한 남편을 진정시킨 뒤 남편에게 왜 6년 전 사라지게 된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6년 전에 나 혼자 설시로 이 집에 왔을 때 우연히 엄마 방에서 실종 아동 미아를 찾는 전단지를 보게 됐어. 그 전단지 안에 있는 사진 속 아이가 나였고, 그걸 보자마자 저 여자한테 이게 뭐냐고, 날 유괴한 거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잡아떼더라고. 그러다가 몸싸움을 하게 됐는데 저 여자가 나한테 거실에 있던 금으로 된 불상으로 내 머리를 내리쳤어. 그때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 깨어보니까 아무 기억도 나지 않은 상태였어.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저 여자 말만 믿고 여기서 일만 하면서 지내고 있었던 거야. 어머님은 당신이 낚시하러 갔다고 말했었는데 당신 어머님한테 맞아서 머리를 다치게 된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난 그때 어머님 집을 뒤져볼 생각을 단 한 번도 못 했었는데 당신 그럼 계속 여기에 있었던 거야? 여보, 나 정말 그동안 이 집에 노예처럼 하루 종일 일만 하면서 지냈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해도 경찰들이 돈을 받아먹은 건지
신고할 때마다 여기 와서 저 여자랑 커피만 마시고 가더라고. 그러다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더니 기억이 차츰차츰 나기 시작했고 당신한테 전화 걸었던 날 모든 기억을 되찾은 거야. 그 후 확인을 해보니 6년 전 시모는 남편의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고 남편의 주소를 시골로 옮겨두어 집에서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일하는 경찰관들에게 돈을 쥐어주며 유착관계를 형성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시모가 정말 남편을 유기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했는데 수사 결과 시모가 계획적으로 남편을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관님, 아는자 씨가 도대체 왜 저희 남편을 유기한 거였나요? 아는자 씨가 그 이유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하던가요? 그 아는자 씨가 안정호 씨 태어나던 날 같은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했는데 그 아들이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로 충격을 받기도 했고 본인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아는자 씨가 그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유일한 남아였던 안정호 씨를 계획적으로 유기한 것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시모는 남편을 유기한 사실과 남편에게 폭행을 행사하고 감금한 뒤 노동을 착취한 죄로 재판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33년 만에 친부모를 만나게 됐는데 정말 소름 돋는 것은 남편의 친부모는 저희 부부가 살고 있던 곳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거주하고 계셨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친부모들은 그때까지도 잃어버린 남편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 헤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시모가 감옥에 들어가게 된 후 남편과 저는 시모가 키우고 있던 소들을 책임지고 싶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소들을 몽땅 팔아넘기고 소 농장을 정리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시모는 그 충격에 몇 달을 앓더니 감옥에 투옥된 지 6개월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가족이 단 하나도 없었던 시모는 자신이 키우고 있던 소들에게 집착을 했었기에 저희가 소들을 팔아버렸다는 소식에 앓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자신의 재산을 남편이 모두 가져가게 될까봐 불안하고 억울한 마음에 화병이 걸려 죽고 만 것이었습니다. 죽은 시모는 절대 원치 않았겠지만 시모 호적의 유일한 가족으로 올려져 있던 남편이 죽은 시모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게 됐는데 시모가 그동안 남편에게서 노동을 착취해서 모은 돈만 해도 50억이 넘어갔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 돈을 받고서 조금도 기쁘지 않았지만 그렇게라도 남편이 흘린 피땀과 피눈물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그제야 시모에게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에 남편은 눈물을 보이며 안도했습니다. 남편은 평생 시모에게 시달리고 기억을 잃으면서 큰일을 겪고 난 후 친부모를 만난 거라 친부모를 찾아도 마냥 행복해하진 못했습니다. 물론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지금 저희는 33년 만에 찾은 진짜 시부모님들 곁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남편과 제가 평생 겪어야 할 불행을 이미 다 겪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가족에게는 이전과 같은 극악무도한 일은 일어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가족들이 앞으로 남은 생은 무사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비록 행복한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재밌게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들 삶에는 웃을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